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네,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정 대공세라고 웨스트모어랜드의 미군이 꽝지성에서 태산 전투를 벌이느라 베트남 중부 내륙으로 이동하는 사이 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은 베트남의 음력 설날 명절인 땝 휴일에 이틀 동안 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1968년 1월 30일 남베트남 전역에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300곳이나 되는 마을, 도시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몇몇은 뽑아내요. 미군을, 심지어 미국 사령부와 미국 대사관이 있었던 곳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이게 왜 이게 대단한 사건이 되느냐 하면은 그동안은 1965년서부터 1968년까지는 베트콩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밤에 전투를 한다든가 지하 굴에서 나와갖고 전투를 한다든가 기습 공격을 하고 들어간다든가. 그런데 이게 전면적인 군인들이 나와갖고 전 마을에 들어갔고 공격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작전이에요. 부정 대공세 초기 미군과 베트남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상당수의 지역에서 퇴각하여만 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북베트콩이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막강한 화력으로 응전하여 베트남 평지이거나 활개지 열려있는 데서는 미군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거죠. 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전투원들이 베트콩들이 큰 전투를 입었다는 거죠. 웅우엔 완조 시절의 수도였던 후에는 한때 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의 베트남인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되기도 하죠. 미군은 도시 전체의 80%가 폐허로 변하는 폭격을 퍼부으면서 전투를 벌여서 탈환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베트콩이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후에 전투 중 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베트남 측이 후에 살고 있던 비전투원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후에 학살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죠. 그래서 북베트콩에 대한 사회적인, 세계적인 것들이 더 강해졌죠.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세계 최강의 미군 대사관이 점령을 당한다? 이 전쟁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점점 철군을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릭슨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남베트남군을 강화시켜 스스로 영토를 방어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 왕조 시대에 부패한 부패한 임금의 부패한 국민한테 아무리 무기를 줘도 북베트남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어쨌건 베트남화는 케네디 정부가 구상하였던 남베트남의 독자적 전쟁 수행과 비슷한 것이었지만은 그것과는 달리 분쟁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미국이 계속 개입한다는 점이 달랐죠. 이때 이제 닉슨은 15만 명을 철군하고 미군을 25만 명을 남겨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9년 10월 10일 닉슨은 자신이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B-52기 폭격기 편대 핵폭탄을 무장하고 소련 영공 부근을 비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요즘도 뭐 대만 사이에 미군이 항공모함을 보내고 또 우크라이나에 무슨 전투기를 보내고 그러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도 한번 우연찮게 우리 동창 신부들이랑 함께 있었을 때 하늘에 봤을 때 그때 이제 막 북한이 막 총 쏘를 때 전략 폭격기가 위로 우리나라 상공을 날아가는데 옆에 수행하는 F-35가 요만해. 폭격기는
이만하고 그 비행기는 요만해. 그러니까 그 폭격기가 어마무시한 거죠. 닉슨은 또한 정전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차기 주 베트남 미군 사령관인 크라이튼 에브라임스에게 남베트남군과 협조하여 북베트남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공격을 지속하라고 명령을 하죠. 힘겨운 싸움을 계속 미군들은 했던 겁니다. 닉슨은 미국에 침묵하는 다수가 자신의 전쟁 정책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미라이 학살과 그린베레가 캄보디아를 비밀리에 폭격한 감마 계획 등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반전운동은 거세지게 되죠.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히피도 이때부터 1967년, 68년 이후부터 원래 반전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갖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철수하자. 우리 젊은이들을 더 이상 해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지 말자. 이런 운동이 거세게 전개가 됩니다. 1969년 9월 2일 북베트남의 지도자 호찌민이 사망을 합니다. 호찌민이 유언으로 당의 단결과 전쟁 후 국토 재건을 당부를 하죠. 일생을 프랑스, 일본, 미국과 싸웠던 호찌민은 그 후에 인민들의 우상, 인민들의 국부가 되죠. 1973년 1월 15일 이제 점점 전쟁은 막바지로 갑니다. 75년에 전쟁, 74년에 미국은 완전히 철수를 하고 75년에 남베트남이 북베트콩한테 항복을 하고 76년에 지금 베트남 연합 전선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1973년 1월 15일 닉슨은 북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중지한다고 발표하고 1월 27일 종전과 베트남의 평화 복원에 대한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공식적으로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은 이렇게 끝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일어난 대규모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반대했고 초기 반전 운동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총선거를 거부하고 GM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쟁을 반대했죠.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유혈 난동의 확대만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개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매파,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을 비둘기파로 부르고 지금도 매파, 비둘기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죠. 네, 1968년 미라이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라이 학살 사건이 뭐냐면 미군들이 전혀 총도 없고 포도 없는 그것도 부녀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500명 정도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성폭행까지 가해가면서 했던 사건이 폭로되면서 반전운동이 점점 확산이 됩니다. 1968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민주당이 주최한 1968년 민주전국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1969년 10월 15일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반전 시위가 열립니다.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학교에서는 진입부대가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4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는 켄트 주립대학교 발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반전운동은 미군이 베트남 철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4년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미군들이 빠져나오죠. 1만 명이 넘는 베트남 사람들이 미군 탈출하는 걸 보려고 몰려드는 그런 웃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은 사이공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따르는 사이공을 함락시켰죠. 324호 탱크카 남베트남 해방전선 깃발을 들고 사이공 대통령궁의 철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건이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직을 이양받은 지영 반민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날 1965년 3월 6일에 시작된 미국과 베트남, 베트콩의 싸움은 이렇게 10년의 시간으로 마감을 하죠. 미국은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베트남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곳곳에서 사용된 고엽제는 밀림을 황폐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한 독성물질 전파로 생태계 역시 파괴하였고 사람과 생물 모두가 질병과 선천적 기형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죠. 미국은 열대우림 우림 속에 적이 숨지 못하도록 하려고 고엽제를 사용합니다. 미국은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의 지원을 받아 열대우림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제초제를 개발합니다. 무지개 제초제라고 불린 이들 제초제는 조성 물질에 따라서 에이전트 핑크, 에이전트 그린, 에이전트 퍼플, 에이전트 블루,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오렌지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 에이전트 오렌지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매우 독성이 강한 제초제였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베트남을 비롯한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에 약 4,500만 리터의 에이전트 오렌지가 살포되었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이 전쟁으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자연을 얼마나 죽인 전쟁인지, 얼마나 죄악의 전쟁인지 알 수 있죠. 고엽제는 밀림뿐만 아니라 논밭에도 살포가 됩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살포된 고엽제는 700만 리터고 고엽제가 살포된 숲과 경작지 면적은 2,400 제곱킬로미터, 24,000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남베트남 국토의 전체 13%에 해당하는 곳에 뿌린 거죠. 1965년 경우 고엽제 가운데 42%가 남베트남에 통제하였던 농촌, 그냥 자기 나라에 뿌린 거예요. 북베트남에도 뿌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립선암, 폐암, 다골성, 골수증, 이형, 당뇨병, 림프종,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런 각종 질병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베트남이라는 문화, 지형을 모르고 무조건 자기네들 힘만 믿고 밀고 들어간 전쟁이고, 그리고 결국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전쟁을 맞이하게 된 거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많이 겸손해진 거죠. 베트남 전쟁으로 미군 육군의 교범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국 해병대의 빅터 크루락 장군은 웨스트모어랜드의 소모전 전략을 작은 승리를 얻으려 미국인의 생명을 물쓰듯이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죠. 덧붙여 외국 군대 훈련 능력도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1965년서부터 1975년까지 미국은 111억 달러, 2008년 가치로 따진다면 686억 달러일 것이고, 2022년 가치로 따진다면 지금 한 3배인가 4배 정도 커졌다고 그러니까 4천억 달러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미군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1차, 2차, 3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미국은 죽어라 하게 된 거죠.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고 300만 명이나 참여했어요. 그 가운데 150만 명이 직접 전투를 치렀습니다. 제임스 웨스트 헤더는 미국 병력이 가장 많이 파병되어 있었던 1968년을 기준으로 하면 베트남에서 54만 3천 명의 병사가 주둔해 있었던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군인이 베트남으로 파견된 거죠. 그 가운데 전투부대는 8만 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다 지원부대였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된 미국 징병제는 1973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모병제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병제 한 사람들이 가서 싸우기도 했죠. 베트남 전쟁으로 58,220명의 미군이 전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하고 비슷하게 전사를 한 것 같아요. 15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그 가운데 2,100명은 2만 1,000명은 장애를 갖게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미국 병사의 평균 연령은 23.11세,
그러니까 완전히 젊은 애들과 싸운 거죠. 예. 그리고 가난하고 젊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뽑혀갔죠. 데일 캐터에 따르면 전사자는 백인이 86.3%, 흑인이 12.5%, 그리고 기타 인종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댄 벌록 상병이었는데 나이를 속이고 14세 입대에 15세 전사를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 가운데 83만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죠.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도 상관한테 거부하려고, 명령을 거부하려고 수류탄을 700번을 상관한테 투척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베트남하고 싸워도 전차늘 판국인데 미군끼리 싸우고 미군끼리 죽이고 명령 불복종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플래툰 같은 상사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갖고 나중에는 베트콩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군끼리 싸우는 그런 영화. 지옥의 묵시록 같은 경우는 대령 하나가 나중에는 베트콩의 지도자가 돼갖고 그 사살하러 가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뭐 좀 다른 거지만은 람보는 이제 전쟁 영웅으로 돌아왔는데 전쟁 패배자라고 그러고 살인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 굿모닝 베트남은 그 라디오 그 앵커가 사람들의 그 힘을 올려주는 거죠. 트라이앵글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워솔저스가 사실은 명분 없는 전쟁, 뺏고 뺏기는 전쟁 중에 하나가, 햄버거 힐 같은 경우도 정말 그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전 미군이 다 거의 죽는 그런 영화입니다. 킬링필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로는 하얀 전쟁, 머나먼 정글, 님은 먼 곳에, 알포인트, 머나먼 송바강, 국제시장, 뭐 이런 영화들이 베트남 주제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이런 주제 영화가 많으냐면 그만큼 사연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6.25 전쟁 때 뭐 협상 휴전을 잘해갖고 지금 70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 뭐 요즘도 미사일을 쏘고 뭐 그러고는 있지만은 남한은 굉장한 경제 발전을 누리고 민주주의를 누리고 온 국민들이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는데 북한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목말라 죽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러는 북한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남북한 38선이 열려갖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북한의 도움을 받으면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안정이 될 겁니다. 이 베트남 전쟁을 다루면서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 설 시기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늘 시간 남으면은 오늘 제가 이 올려놓은 영화 중에 하나를 봐서 이렇게 영화 시청하는 것도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